안녕하세요, 세션비의 강병입니다. 제가 어릴 적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봉고 9을 타고 나타나신 적이 있었어요. 깜짝 놀랐죠. 그동안에 존재했던, 그동안에 제가 익숙했던 자동차 형태랑 전혀 다른 공간감과 디자인을 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신개념의 자동차였습니다.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기아의 PB5가 바로 그런 봉고 9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될 새로운 다목적 전기 자동차입니다. 기존의 카니발이나 스타리아를 대체할 수 있는 승용 모델로서의 가치가 있는지, 그리고 또 ST1이나 기존의 승용 밴 형태의 차량들을 좀 더 편하게 작업자들 친화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용 밴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오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우리 레이싱 팀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간단하게 공구들 같은 것도 이렇게 넣다 뺐다 할 수 있고, 움직일 때에는 고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수납장. 우리 경기 있을 때마다 전국에 있는 서킷들의 지원 차량으로 이런 거 하나 따라와 줘도 되게 멋질 것 같아요. 오, 야, 이거는 기존의 카니발 오너분들, 스타리아 오너분들 약간 좀 혹할 것 같은 비주얼이거든요. 카니발이나 스타리아보다 훨씬 작은데 빈틈없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네모 박스 형태를 공간을 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실내 공간이 넉넉하게 뽑아집니다. 그래서 차박이나 차크닉 이런 거 즐길 때에 진짜 손색 없는 장소로 완전 변신 가능한, 놀 수 있는 공간도 넓게 나오는, 와, 이거는 좀 감성이 있네요. 새로운 마이크로밴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 PD님, 여기 편집실인데요? 여기 잠깐 들어와 볼래요? 우리 사무실 비용으로 이거나 렌트해서 쓸까? 다양한 컬러의 PB5들이 한쪽에는 승용 모델들, 그리고 또 저 반대쪽에는 상용 모델, 카고 모델이 쭉 이렇게 서 있습니다. 이제 약간 하늘색 컬러의 차량을 배정을 받았는데요. 수납 공간들이 꽤 많이 보여요. 여기에다가도 조그만한 함을 만들어 놨고,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가 신발 여기다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. 이 운전석 아래에도 있고 조수석 아래에도 동일한 형태의 커버가 달려 있어요. 그리고 가운데에도 있고, 여기도 서랍식으로 이렇게 있고, 요거는 우리 스타리아에서도 좀 봤었던 형태의 수납함이죠. 자, 여기도 보시면 작은 물통 같은 건 여기다 얹어도 될 정도로, 아래쪽에도 컵홀더가 둘, 그리고 뭐 이쪽에도 놓으면 한 5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. 그 아래쪽에 뭐 수첩이라든지 지갑 같은 것도 보관할 수 있는 함들이 또 있어요. 센터 콘솔도 특별히 커버 없이 모두 다 실용적인 구성이에요. 그리고 여기 전원. 설레입니다. 뭔가 그 주행 능력이 대단해 보이는 그런 자동차가 전혀 아니잖아요. 그냥 바퀴 달린 공간 덩어리일 뿐인데, 그래도 뭔가 설레이는 그 느낌 있죠. 이 차와 함께하면 어떠한 이야기들이 생겨나게 될까 하는 약간 그런 느낌들. 네, 이 PB5의 2열입니다. 2열에 벤치식으로 3명이 정말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엉덩이 방석을 보면 좌우에는 살짝 아래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좌방석을 가지고 있거든요. 가운데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각은 줘서 그렇게 불편한 느낌 없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. 발 공간, 앞에 이 발을 기댈 수 있는 이러한 플라스틱 가드가 하나 또 있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좀 뻗어서 장거리 이동해서 가고 싶다 할 때는 뻗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공간에 있다 보면 이 차가 상용 밴 기반으로 만들어진 승용형 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컵홀더가 없어요. 도어 쪽에 보면은 도어 트림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형태잖아요. 그래서 아마도 이 공간이 액세서리로 애드온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뭔가 이렇게 꽂아서 컵홀더나 물건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거치할 수 있는 스탠드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으로 보입니다. 가운데에는 컵홀더가 내려오는 암레스트나 이런 형태들은 전혀 없습니다. 네. 뭔가 팔을 올려놓을 만한 공간도 없죠. 도어 트림도 없고, 유일하게 이 차의 2열에서 누릴 수 있는 건 3단계로 제공되는 열선과 등받이를 이 정도까지 눕혀서 취침을 취할 수 있다는 거. 근데 이게 구조가 워낙 평평한 벤치 시트다 보니까 코너링 중에는 뒤에 있는 3명이 금방 친해질 것 같아요. 막 이렇게. 근데 여전히 2열 뒤로는 진짜 광활한 공간에 러기지 공간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도 넘어가 볼까? 바로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. 여기 이 바닥 공간에는 엄청나게 큰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. 요만한 백팩이 그대로 그냥 수납이 돼서 사라져 버릴 정도의 공간인 거죠. 잠깐만, 근데 왜 여기에는 컵홀더가 있지? 왜 이 3열에는 컵홀더가 있는 거지? 자, PB5의 운전석입니다. 일단 호예요. 계기판이 작습니다.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한 뼘 길이, 네, 이 계기판이 작지만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운전대 무게가
의외로 무겁네. 에코로 놔도 조금 낮구나. D컵 스티어링 휠이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얼라이먼트가 조금만 틀어져도 시각적으로 운전대가 돌아간 게 굉장히 눈에 거슬립니다. 이게 동그라미였으면 2, 3도 돌아간 거 잘 티 안 나잖아요. 근데 이 수평 라인이 계기판이랑 안 맞으니까 아 이거는 얼라이먼트 보러 바로 정비샵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못 견디겠어요. 이 차를 타자마자 일단 처음에 뭔가 그 생경한 느낌, 가운데 쪽은 훨씬 더 시원시원하게 뻗어있는 터치스크린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. 근데 의외의 반전은 저는 이 차가 시야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스타리아 타보면 진짜 파노라마로 주변을 보는 것 같은, 옆유리도 시원시원하고 앞유리도 정말 큰데 이 차는 측면 유리는 정말 넓어요. 측면의 바닥까지 읽기에는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차로를 맞춰갈 때 옆 차선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야가 좋거든요. 그런데 앞쪽은 이만큼 대시가 올라오고 있어서 앞유리가 좀 좁습니다.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때에는 우측 앞바퀴 주변에 사각지대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감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. 이 대시를 올린 부분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고 이 안에 어떤 패키징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 이게 뭔가 예전에 제가 봉고 9을 처음 탔을 때 정말 그 쫙 펼쳐졌던 유리창에 코를 대고 타고 갔었던 그 느낌만큼은 아닙니다. 사이드 미러는 진짜 너무 시원시원해요. 이 면적이 위아래로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서 역대 타본 차량 중에 하늘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자동차가 있었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, 그래서 각도를 어디다 맞추는 게 맞는 각도인지 헷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캔버스가 펼쳐져 있습니다. 이 공력 효율이 중요할 텐데 그래도 약간 실리적인 부분 때문에 확실히 사이드 미러에서는 타협을 하지 않은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. 승차감, 제가 이 서두에서 이 차를 카니발이나 스타리아와 승용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스타리아는 카니발의 승용형 MPV로서는 사실 비빌 수 있는 승차감이 전혀 아닙니다. 그렇죠? 스타리아는 딱 타보면 아 이거는 약간 승용차 기반이구나, 그 느낌들이 바로 와요. 카니발은 그나마 아 승용차를 변형해서 만든, SUV를 변형해서 만든 플랫폼이구나, 이런 느낌이 옵니다. 근데 그럼에도 이 상용밴 기반의 PB5를 카니발의 대안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거는 이 차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해외에는 이미 미니밴이 완전한 EV 버전들로 다니고 있는 모델들이 꽤 있거든요. 그 차량들을 타보면 와 이게 카니발의 승차감이랑은 전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너무 우수한 승차감을 발휘해줍니다. 박스 형태로 가운데 공간이 좀 크고 차대가 공명이 많이 일어나고 승차감이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서 오히려 배터리의 무게를 아래로 깔았을 때에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체감적인 변화 요소가 꽤 컸다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차는 상용밴 기반의 승용밴이지만 전기차고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카니발 정도의 승차감 아니면 그 이상을 혹시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카니발보다 승차감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아요. 스타리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. 노면의 요철들이 엉덩이까지 살짝살짝 올라온 이 진동들은 완벽하게 걷어내지 못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카니발도 마찬가지예요. 약간 좀 탄탄한 느낌이기는 한데 가족 태우고 여행 간다? 괴롭거나 힘들 것 같지가 않아요. 네,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은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지금 앞자리에만 사람이 탔기 때문에 뒤쪽에 승객들이 탔을 때의 최적 균형점, 최적 무게 배분이 갔을 때의 승차감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지금보다 어쩌면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확실한 건 처음 딱 탔을 때, 눈을 감고 탔을 때 아, 이 차가 상용차 기반으로 만든 차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은 느끼기 어려워요. 적어도 그 허들은 확실하게 통과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은 이게 그 저희가 최근에 출고했던 EV4보다도 출력이 더 낮아요. 덩치가 훨씬 크고 그리고 또 사람을 싣거나 아니면은 화물, 카고를 실어야 되는 이러한 목적의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모터 스펙이 120kW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. 한 160마력대 정도? 최대 토크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와 이거 짐을 좀 실으면 차가 너무 둔하게 느껴지지는 않을까?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 이 시승 행사에 왔어요. 근데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추월 가속을 해보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 네, 안에 있는 물건들이 전부 다 뒤로 쫙 밀려날 정도로 꽤나 상큼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. 와, 근데 이 대화면 터치스크린으로 오면서 온도 조절, 공조 관련된 버튼들은 물리 버튼을 싹 없앴습니다. 여기 바로가기 버튼들이 있는데 뒤쪽에 전동 슬라이드 도어 열어주는 거, 오토홀드나 주차 센서, 그리고 전동 트렁크 요 정도만 남겨놨고요. 오디오라든지 공조 장치 관련된 모든 컨트롤은 화면 안으로 다 집어넣었어요. 온도 조절도 좌우가 분리되어 있는
듀얼 오토 타입이 아니라 단일 오토 타입인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반가운 점은 양쪽 시트에 열선이랑 통풍 시트를 지원을 해준다. 역시 한국 차는 진짜 통풍 시트에 관대하죠. 훌륭합니다. 뒤에는 온도 조절은 안 되고 열선만 껐다 켰다 앞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이네요. 이것도 살짝 불편하기는 하네. 공조 같은 거 쓰면 내비 보던 화면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몇 초 후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. 분기점 같은데 아니면 내비 정보가 딱 필요할 그때에 내가 하필 에어컨을 뭔가를 만지고 있었다 하면은 이거 길을 놓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계기판 모드가 약간 그 맥클라렌의 레이스 모드 같은 게 또 존재하네요. 평상시에 이렇게 넓게 보다가 나 지금 완전 딱 집중해서 주행만 할 거야 할 때는 좌우 여백을 완전히 싹 다 버리고 센터 부분을 딱 몰아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이 작은 모니터에서도 면적을 반만 쓰는 디스플레이 모드가 존재합니다. 맥라렌에서 영감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. 전비가 근데 난 진짜 좀 이해가 잘 안 돼요. 국산차들 전비 왜 잘 나오죠? 지금 이 차량도 지금 이렇게 시승하면서 급가속하고 뭐 트래픽도 그렇게 좋은 원활한 상태도 아닌데도 4점대 후반이 찍힙니다. 정속 주행하면 5km는 기본으로 갈 것 같아요. 고속도로 주행 조건으로 좀 속도를 올릴 때의 감각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장거리 여행용으로 많이 쓰이게 될 거니까 고속주행으로 가게 되면 이 투영 면적도 많고 공기저항도 그렇게 좋은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란 말이죠. 근데 전비가 깨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110 정도를 일단 속도를 올려놓고 실시간 전비 소비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확실히 박시한 디자인이잖아요. 그리고 스타리아나 카니발보다는 전폭이 좀 좁아요. 컴팩트합니다. 골목길을 요리조리 타고 다닐 때는 정말 안성맞춤이기는 한데 고속에서 횡풍을 맞았을 때의 저항성은 약간 바람을 좀 탈 수 있습니다. 대형 버스들 옆에 같이 지나갈 때 하면은 살짝씩 풍의 영향을 받는 약간의 보정을 해주는 부분들은 있어요. 근데 카니발도 사실 있어요. 스타리아도 있어요. 근데 봉고9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죠. 봉고9은 옛날에 막 운전대 유격도 이렇게 컸기 때문에 노를 젓듯이 막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이 차는 운전대 유격은 또 굉장히 유럽차처럼 타이트합니다. 처음에 운전대 돌리고 독일차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. 진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스티어링 유격을 가지고 있어요. 풍절음도 100km 위로 올라오게 되면 스멀스멀 앞쪽에 있는 이 노즈 부분이랑 필러 부분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 정도면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. 브레이크 페달 감각도 아주 자연스러운데요. 앞유리가 조금만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와서 끝났었으면 이 차도 완벽했을 것 같아요. 저희 지금 같이 타고 있는 피디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이 그 문 여는 도어 손잡이가 창문 개방할 때 당겨야 되는 창문 스위치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긴 해요. 이게 처음 타는 분들은 창문 몰린다고 이거를 당기면 주행 중에 열리네. 네, 그냥 바로 열립니다. 더 최악인 건 이게 문이 열리면 우리 HDA 켜놓은 게 자동 해제가 돼서 바로 운전을 잡아줘야 되네요. 이거 예전에 대우의 에스페로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 차 도어 핸들이 딱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거든요. 도어 트림이랑 정말 일체형으로 디자인이 이렇게 쫙 예쁘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를 당기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차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아벤 스타일인가?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계기판은 맥클라렌, 도어는 아벤 스타일이네. 나름 슈퍼카의 피가 좀 흐르고 있는데 처음 차 탔을 때 배터리가 75%의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가 조금 넘게 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기준이면 100% 기준으로 어쨌든 400km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주행 가는 거리를 이미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배터리 3분의 1 정도를 쓰고 여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270km 정도 남아 있습니다. 그러면 절반 나누면 135니까 더하면 한 404km, 5km 이 정도의 레인지가 토탈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이제 저 전보 택시 하는 자영업자분들도 PB5로 얼마나 많이 넘어올 것이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. 꽤 많이 넘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. 스타리아나 카니발이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사실 차가 좀 커요. 직접 타고 다녀보면 주차할 때도 부족하고 좁은 길 들어갈 때라든지 뭔가 요금소 같은 데 통과할 때라든지 이럴 때 약간 좀 부담감이 없지가 않거든요. 문 길이도 너무 길어서 벽에 붙이면 차도 긴데다가 꼬리도 길어서 트렁크를 아예 못 열어버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적당한 라이트 사이징이 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 PB5가 스타리아보다 굳이 따지자면 한 급이 좀 낮아요. 저게 대형이면은 얘는 이제 중형급인데 오히려 활용도 면에서 불편한 면에서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풀악셀
가서 끝났어. 140에서 끝났어. 이런. 네, 이 차의 최고속은 140에서 제한이 들어옵니다. 뭐 최고속도 200을 달리겠어요? 근데 저기 그 법타렉스들은 막 200km 달리지 않나? 많이 봤는데. 아무튼 이런 차로 그런 최고속도에 제한이 있다고 해서 아쉬워할 분들은 99.9% 아니실 것 같아요. 이 차는 그냥 제한속도 맞춰가지고 유유자적 달리면서 주변에 이렇게 풍경들, 지금 여기 주변에 너무 시야가 넓게 쫙 펼쳐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소름 돋는 거 봤어? 이 다리를 수백 분을 지났는데 이런 풍경이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. 이거 너무 멋지잖아. 세상 구경하면서 다니기 좋은 그러한 자동차입니다. 근데 이건 좋은데요? 이거 만약에 부산까지 이거 타고 놀러 갔다 와라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? 약간 2열을 한번 타보고 싶긴 하다. 승차감이 좀 궁금하네. 지금 약간 그 도로 이음매를 고속해서 치면 살짝 차가 좀 기침하듯이 한번 앞으로 이렇게 꿀딱 넘어갔다 오는 그런 모션들이 좀 나오거든요. 뒤에 한 100kg 정도 중량이 실려 있으면 훨씬 바디 밸런스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이 차는 근데 화이트는 약간 피해야겠다. 약간 냉장고 같아 보이지 않아? 파스텔 톤이라도 좀 들어가 있는 게 승용 형태로 사신다면 오해를 좀 덜 살 것 같아요. 화이트로 뽑으면 냉동 운반차 같은 느낌?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모델은 카고 모델입니다. 카고밴은 일단 뒤쪽에 유리가 없는 도어가 기본 장착이 되고요. 승용형 모델은 트렁크가 위로 열렸지만 이 카고밴은 양문형 냉장고처럼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. 한쪽을 먼저 열어놓고 그 다음 쪽 문은 요 스위치 당겨서 이렇게 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문들도 끝까지 밀어놓게 되면은 힌지가 견고하게 한번 딱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경사로에서 화물을 내리시는 그런 경우에도 문이 이렇게 닫히면서 덮쳐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이게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요. 이 90도에서 노란색 스위치만 당겨주면 180도로 더 큰 개방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닫을 때에는 손을 댈 필요도 없이 그냥 오게 되면 자동으로 걸리고 그대로 기존 힌지의 기능은 쓰게 됩니다. 내부의 공간 진짜 광활하잖아요. 근데 최대한 잘 뽑아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나무로 이렇게 지게차들이 들 수 있는 그 팔레트가 2장이 여기 나란히 들어올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대로 창고에 가서 지게차가 팔레트를 그대로 지고 들어와서 사람이 막 번거롭게 옮기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아예 필요가 없는 이러한 연결성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. 고개를 다 들고 설 수는 없어요. 근데 살짝 허리를 구부리면은 어느 정도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지붕을 높이는 게 가능은 하죠.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이 전고가 높아지면 지하주차장을 못 들어가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 PB5는 전체적인 컨셉이 화물 이동이 필요한 어떤 공간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어떤 이동의 제약을 최소화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밀워키 버전, 우체국 버전, 세스코 버전, DHL 버전들 보면 이 네모 반듯한 요 스페이스 안에 여러 가지 거치 렉 같은 것들을 추가 구성을 해서 사업 분야에 맞는 형태대로 이 부분들의 고정 형태를 가구 같은 걸 짜놓을 수도 있고 렉을 짜놓을 수도 있는 활용 가능성들이 진짜 뛰어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차가 이렇게 넓은 공간을 뽑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휠 하우스의 돌출 부분을 정말 최소화했거든요. 이 패널 바로 뒤에 타이어 고무가 이렇게 지나갈 정도예요. 10mm라도 더 넓은 광폭 타이어를 끼면은 간섭이 생길 정도로 진짜 공간이 타이트하게 패널의 위치를 타이어 쪽으로 밀어냈습니다. 이번 PB5 가격이 정말 착하게 나왔습니다. 특히 카고밴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가격 보조금을 다 받으면 2천만 원대에서부터 구입이 가능해요. 기존의 내연기관 밴들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매력적인 가격입니다. 그게 가능했던 이유, 이번 PB5에 쓰인 이 새로운 플랫폼의 효율적인 생산 방식이에요. 승용 형태를 비롯해서 카고밴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딱 2가지의 측면 패널의 디자인으로 조합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. 뒤쪽에 이 확장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어도 생산 공장에서는 2개 패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 차를 조합해서 찍어낼 수 있는 정말 레고 같은 자동차를 만들어 냈거든요. 소비자들에게 좀 더 착한 가격으로 차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아 엔지니어들의 숨은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PB5 카고밴입니다. 카고밴은 말 그대로 화물차기 때문에 화물 공간이 이렇게 철제 패널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놀랍게도 룸미러가 없어요.
어차피 있어봤자 안 보이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웬열? 이거 디지털 미러도 없이 그냥 비어 있어요. 네, 그리고 아까 승용 형은 이제 운전석에 통풍 시트도 있고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통풍은 지켰네요. 역시 우리나라 통풍 사랑은 알아줘야 돼. 시트 자체 조절은 이제 수동으로만, 네, 앞뒤 슬라이드 수동 레일 타입이고요. 등받이 수동으로 리클라이닝, 그리고 이 높낮이 조절도 전부 다 수동으로 바뀌었습니다. 딱 하나 요추 지지대, 이 럼버 서포트 부분만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어요. 뒤쪽이 이런 패널밴 같은 경우에는 잠깐 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시트를 뒤로 좀 넘기는 부분에 제약이 좀 있잖아요.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? 그래도 15분 잠깐 쪽잠을 잔다 이럴 때는 잠깐 눈을 붙일 정도의 각도까지는 기울어지기는 합니다. 의자를 조금 앞으로 당길 수 있는 여력이 좀 있거든요. 네, 편하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졸릴 때 잠깐 쉬는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. 일단 나머지 구성들, 계기판 형태라든지 버튼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카고나 승용밴이 전혀 차이가 없는 형태이거든요. 상용 밴을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좁은 공간에서 전후진을 막 왔다 갔다 많이 바꿔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도 종종 있잖아요. 근데 아래쪽에 있는 기어 변속 레버 컬럼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앞뒤로 비틀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파킹도 굉장히 자주 쓰잖아요. 그럴 때에도 간단하게 옆에서 딱 눌러주면 되니까 이런 레버 타입보다는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좀 놀라운 게 카고 모델 앞에 시승했던 분들이 누적으로 쭉 탄, 그러니까 이 차 공장을 나와서 지금 276km를 탔거든요. 그 전체 평균 전비가 무려 5.2나 나와요. 저희가 아까 그 고속도로 전비 측정을 사실 하자마자 시승 구간이 끝나서 제대로 못했는데 울트라비니님의 고속도로 전비 체크한 거를 보니까 5.7? 5.6? 이 정도 수치가 나왔다고 그래요. 꽤나 잘 나왔죠. 저희는 아까 막 급가속이랑 많이 하면서 4점대 초중반 정도밖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얌전하게 운전하면 이 장거리 이동 시에 한 5.5 정도 내외 이상의 전비를 보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. 근데 얘는 승차감이 약간 좀 다른데 카고? 아까보다 확실히 약간 좀 차량의 움직임은 좀 더 많아졌다는 게 느껴지기는 하네요. 확실히 공차 상태인지라 차의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출발. 오, 빠른데? 이야! 9.1초. 대부분의 분들이 어쨌든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실 때는 꽤 상차를 많이 해서 짐이 실려있는 상태로 움직일 건데 그때는 과연 가속력은 답답하지는 않은지, 전비는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저희가 차를 따로 한번 받아서 좀 심층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확실히 이 전기차로 오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무게중량 비해서 약간 개념이 좀 흔들리는 게 있어요. 이게 160마력, 최대 토크도 250Nm, 뭐 한 25kg 포스미터 정도밖에 안 나오는 출력인데도 내연이라면 그게 변속기를 거치고 동력 손실 때문에 10초 배리어를 당연히 넘어가겠지만 이 차량은 9초 1을 끊습니다. 그리고 제가 실제로 몸으로 느꼈던 가속감도 160마력의 느낌은 아니었어요. 그거보다는 훨씬 힘이 여유 있는 3000cc급 디젤 엔진의 가속력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정도였는데 짐이 어느 정도 실려 있다고 감안했을 때에도 가속이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오르막에서 힘이 좀 붙인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. 뒤쪽에 그 적재 중량이 550kg 정도로 인증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카고밴들은 공차 상태의 무게에 맞춰가지고 하체 셋업을 해놓지는 않죠. 짐이 어느 정도 몇백 킬로그램 정도가 실려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승용형보다는 조금 더 통통 들어오는 1차 임팩트의 충격은 강한 편이다. 하지만 그 뒤에 이 여진을 잡는 능력은 거의 차이가 안 날 정도로 탁월한 수준입니다. 뒤쪽이 화물 공간이라서 승용형보다는 좀 더 시끄럽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뒤쪽에 있는 패널이 확실히 한번 잡아줘서 그런 건지 특별히 주행 소음이 더 크게 들린다거나 공명이 좀 심하게 떠는 느낌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들은 못 찾겠습니다. 여전히 승용형 모델처럼 안락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. 이 기존의 이러한 물건을 배달하는 목적들의 자동차들은 대부분 다 디젤 엔진을 썼잖아요. 진동 소음, 또 대부분 저속 구간에서 노출되는 환경도
사람도 많고 이러한 상황들에서는 그 몸에 쌓이는 그 진동의 피로도가 은근히 좀 되거든요. 근데 확실히 전기차를 타면 하루 종일 막 8시간 정도씩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그 느껴지는 피로도가 정말 확연하게 내려갈 거기 때문에 내연기관 기반의 이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약간 승용차로 넘어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어떤 몸의 피로도를 경험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후방 카메라를 볼 수 있는 메뉴라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? 아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요 확장도 할 수 있고 사각지대 체크와 뒤쪽에 있는 실시간 영상으로 이렇게 띄워 놓으면 더 큰 영역에서 내비나 메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능들이 살아 있으면서 이 룸미러의 기능을 완벽하게 대체해 주는 역할로 이렇게 화면 분할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다른 기능들 쓸 때 사라지네? 안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? 이건 좀 아쉽네요. 룸미러가 없는 차기 때문에 약간 룸미러를 그냥 고정 형태로 쓸 수 있는 기능을 나중에 업데이트로라도 한번 넣어주는 것도 고려를 해봐주면 좋겠습니다. 네. 근데 어쨌든 이게 2천만 원대 보조금을 다 받고 기본 트림 그걸 2천만 원대 후반에 살 수 있다 하면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거 아니에요? 2천만 원대 이만한 크기의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. 2인승 로드스터 느낌으로 투도어, 아니 뭐 투도어는 아니죠. 뒤에 문이 6개나 있으니까 6도어 2인승 맥클라렌과 협업한 계기판에 람보르기니랑 협업한 도어 핸들. 심지어 핸들은 라페라리. 오 진짜네. 그 시동 버튼이 여기에 있었으면 정말 완벽했는데 디자이너분들이 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나씩 맡았던 것 같은데요. 이 차의 이 에이도스 기능이 지금 타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하던데 입체 교차로를 조향을 안 하고 도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거든요. 교차로 돌아 나갈 수 있을까요 과연? 노우지 분기점이고요. 오 여기까지 지금 혼자 돌고 있어. 오 가는데? 와. 아니 아까 여기를 60km로 돌았는데도 차가 혼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화물차를 운전하셨던 분들 지금 현행 국산차 중에 나왔던 화물차 중에서 차간거리 제어해주고 스티어링을 보조해주는 이 역할은 정말 단연 최고입니다. 단연 최고. 운전의 피로도가 진짜 많이 줄어들 거예요. 막히는 길이건 장거리 이동 중에 좀 피로감이 올라올 때건 차에게 약간씩 이제 운전을 좀 의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이 차만한 스펙은 없을 거라고 확연합니다. 뭐 단연 압도적이네요. 자 이번에도 도는지 한번 보자. 이번에는 앞차가 없는 조건으로 한번 가볼까요? 오 여기 가속 너무 무서워. 안돼 야 왜 가속을 해 거기서? 실망인데? 누구야? 아니 카고가 전비가 왜 더 잘 나오지? 제가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 이 카고의 평균 전비는 6.1, 6.2를 찍고 있습니다. 가속력 계측도 했고 중간중간 추월 가속도 몇 번 해보고 이런 걸 감안하면 넘사인데? 어떻게 이 덩치가 6이 넘는 전비가 나올 수가 있지? 57% 잔량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251km가 떠요. 450km는 문제없이 탈 것 같은 용량이거든요. 물론 이건 공차 상태입니다. 자, 최종 연비 6.5 대박. 이거 카고 모델 공차 상태로 저희가 영종도에서 일산까지 온 평균 전비는 6.5입니다.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어요. 근데 스타리아는 진짜 타면 거구를 운전하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 이 차는 그냥 딱 적당한 사이즈여서 주행감이나 선회할 때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에 진짜 부담 없이 그냥 너무 편안한 느낌으로 차를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건 진짜 너무나도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. 짧은 시간이나마 오늘 이렇게 P5 카고 모델, 승용 모델 다 타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카고 모델의 만족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 가격에 이 전비에 이 공간 이건 거의 바겐 느낌이거든요. 카고가 잘 팔릴 것 같습니다.